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능 날이기 때문에 한 30분씩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오늘 우리 장 어떤가요? 오늘 우리 장이요. 네. 아까 코스피 약보합, 코스닥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그러니까 보합 건세에 좀 들어갔다는 생각인데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올라도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분이 항상 연금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죠? 분당 WN센터의 최혜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모양은 누구 작품이죠? 오늘 버섯돌이로 변신해봤습니다. 네, 오늘 수능일이에요. 네네. 주변에 수능 보시는 분 있나요? 제 지인 중에는 사실 가까운 분은 없는데 저희가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연령대 직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지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 이번에 수능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능은 항상 11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잖아요. 네. 뭐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수능을 잘 고생했으니까 네. 수능 이후에는 뭔가 뭐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수능 때쯤 해서 외환시장을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달러 환율이 벌써 1470원대를 네. 터치하고 훌쩍 넘다 보니까 야 이거 올해 수능 끝나도 해외여행 가기에는 글렀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객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와 환율 방향이 똑같이 가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저희가 4,000포인트 넘고 나서도 항상 그 환율을 보면서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4,000포인트 넘고 좀 그 밑으로 약간 이탈하는 현상이 좀 발생했었죠.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시점이고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제가 뭐 추천해 드린 대로 뭐 절반 비중이나 뭐 4대 6 비중으로 하신 분들은 환율 자산이 오르면서 좀 자산이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국내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시고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능이고,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수능일이고 그다음에 그 옵션 만기일이 좀 겹친 날이죠. 그래서 시장 정규 시장이 이제 1시간 뒤 4시 반에 끝나는 만큼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연말 11월, 12월은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연중에 가장 큰 할인폭이 큰 쇼핑 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광군절 11월 11일에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할인율이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11월 28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아마 쇼핑 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아마 이제 할인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저한테도 뭐 광고들이 오는 거 보면 뭐 나이키 네, 네. 또 뭐 각종 다른 필수품들 할인폭이 크다라는 게 종종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 자,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자녀분들 수능 끝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자녀분들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는 길을 걷는데요. 이런 분들 뭐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증시를 보는 힘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쇼츠 보듯이 네. 뉴스를 막 엄지손가락을 막 올리면서 이제 타이틀을 저희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막 올리는 중에 딱 걸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기사를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목도 재미있게 붙여봤습니다. 쇼핑보다 투자 하나 한번 같이 해보자 네. 라는 의미고 이게 한국경제에서 이제 기사를 재밌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연금저축계좌를 미리 좀 만들어주자라는 내용인데 이게 보통 연금이라는 게 직장인들이 세입공제 받으려고 월급에서 일정 부분 강제로 떼가지고 저축하는 통장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할 때도 최근에는 좀 ETF 많이 거래하셔서 늘어났지만 그전에는 그냥 한 가지 종목 정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자동이체 들어가듯이 넣는 게 연금계좌 일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증시도 많이 좋아지고 ETF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좀 만들어주자 하는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잘 돼서 기사화돼서 나왔는데 연금 계좌가 자녀한테 만들어줬을 때 특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보통은 직장인분들한테 저도 많이 권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장점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일단 미성년 자녀가 연금저축 계좌를 거래했을 때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주식 투자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ETF 투자를 요새 많이 하시는데 과세 이연 효과. 세금을 이제 보통은 15.4%를 과세하는데 이렇게 연금이 하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과세가 안 되고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니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금 넣기만 하고 세제 혜택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 과거에 넣었던 납입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상당한 혜택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연간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저희 이제 신입사원 시절 한번 돌아봐 보면 월급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저도 2009년에 입사했을 때 그 월급으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그리고 저축은 거의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언제 입사라고요? 2009년도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저축보다는 예쁜 옷을 사거나 뭐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가거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때 내가 저축을 많이 안 했어도 과거에 자녀 때 용돈 받은 거 그냥 공부하면 조금씩 넣은 거를 모으면 아마 큰 금액이 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사회 초년기 1년에서 3년 정도 돈 못 모으는 시기에 세액공제를 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연금저축계좌 활용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연금저축계좌를 자녀분한테 활용한다라는 거는 아직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증권사에서 상담을 한 지 꽤 오랜 시간 있었지만 자녀분 연금계좌 물어보신 분은 아직 없었고요. 저도 이 한국경제 기사를 보고 어차피 연금은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앞으로는 자녀분들 같이 동반하는 손님들한테 한번 같이 개설해서 ETF나 이런 주식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방송 듣고 잊었었다. 네네. 내 아들이 아직까지 초등학교 진학 전이지만 네. 미리 한번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상당 기간 한 10년 넘게 네. 이게 쌓이면 네. 사회 초년생 때 뭐 인플레이션을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사실 저축을 시작한 게 입사하고 나서 3년 차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부장님들이 계좌 막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다. 연금에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연령대가 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구연금이었어요. 네. 근데 원금이 5천인데 평가금액 1억 넘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09년도만 하더라도 국내 지수가 2천이 안 됐을 때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라도 제가 투자를 했다면 아무래도 큰 금액을 제가 뭐 적립을 했겠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4,000포인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손님들의 자녀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건 좀 일찍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저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만 장기 보유하는 거에 있어서 혜택 주지 말고 네. 우리 상장 주식도 장기 보유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봐라. 네. ISA 계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상품 위주의 절세 효과니까 네. 실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마련해봐라라고 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아까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뭐 배당세율 네. 등등에 대한 혜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관심 있게 본 기사인데 제가 같이 보실 수 있게 스크랩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자녀 연금 계좌 말씀드리면서 꼭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가 지수가 4천이 넘으면서 약간 불안한 이탈 증상이 좀 있다 보니 강하게 시장에 자금을 좀 락인하시고 싶으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좀 추진하려는 정책이 기사에 잘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 지금 성년만 만들 수 있죠. 근데 뭐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니어 ISA 계좌를 도입하자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펀드 일반 펀드 옛날에 장기저축 펀드라고 장마. 예, 예, 장마 10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 좀 오래됐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반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혜택도 한번 늘려보자. 이런 게 있고 마지막 표에는 그때 그 빈센트 님도 말씀하셨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그 위험자산 한도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같이 시장이 좋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확실할 때는 이 한도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때도 한번 논의했었지만 네. 그런 부분 한도를 한번 확대해보자. 디폴트 옵션도 개편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 만큼 좀 강하게 4,000P를 좀 다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정책이 정치색을 차치하더라도 네. 주식에 대해서 강하게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네.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반대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을 권장하는 이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있는데 네. 문제는 다 좋단 말이죠. 이렇게 내년도 가시화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앞자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개연성 높은데 네. 문제는 지금 환율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좋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가장 위험 신호였던 외환 시장에서의 흔들림. 환율이 이렇게 높았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네. 글쎄 절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음. 솔루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상한 부분이 환율일 거예요. 저도 그 증시와 환율이 같이 간다는 것을 겪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환율 이슈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왜 높을까? 올라가기만 하는데 환율이 이제 좀 진정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구조적인 원인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자본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자산은 올라가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에 투자해라. 그래야 관세를 완화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굉장히 증가가 됐죠. 달러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해제 지금 임박했죠. 네. 그러다 아까 보니 통과된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해제 이후에 이제 소비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 수요가 증가되는 달러 강세가 더 견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달러를 쉽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사실 원화는 신흥통화로 분류가 되고 이제 통화 중에서는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일단 미국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건 맞지만 노출형 ETF를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 환율이 이렇게 1,400원 위로 치솟기 전에는 환율이 혹시라도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해지형 ETF를 선호하시는 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발표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환 노출형과 환 해지형으로 투자했을 때 10년간의 백데이터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과거의 데이터긴 하지만 차이가 20% 났었던 데이터가 있었고요. 어디가 더 높아요? 당연히 환 노출형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기는 하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 노출형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율이 높다라는 게 국내 시장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오히려 환율이 높을 때 더 그 수익이 증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나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혜란 차장의 말씀을 쭉 복기해 보면 네. 환율이 어쨌든 요동치고 있고 전망 어렵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굳이 많은 비용을 대서 네. 환율을 해지하는 상품 말고 언해지로 네. 네. 열어두자. 네. 그게 과거 백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좋았다. 네. 환율 오픈 상품 말고 다른 상품으로 환율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율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달러 인덱스형 투자도 많이 요즘에 ETF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을 때에는 지금은 사실 원화만 들고 있기에는 들고만 있어도 현금만 들고만 있어도 약간 이게 자산이 녹는 기분이랄까 상대적으로 좀 대비해서 하락하는 기분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ETF 또는 펀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자녀분들도 이제 투자의 시각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연금이던 아니면 주니어 ISA 계좌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향후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사실 살아가기에 앞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아무리 이제 월급 수준이 높거나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자산을 뭐 절반 정도는 좀 가져가면서 좀 상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최혜란 차장님이 사실 연금 박사였는데 네네. 오늘 야 이거 연금 저축 네. 주니어 연금 저축을 갖고 왔으니까 네. 궁금하면 또 오랜만에 여기로 또 전화드리면 우리 최혜란 차장 또 곧바로 또 통화가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배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완화가 되면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이런 배당 소득 세금 때문에 대주주나 큰 손들이 매도를 이제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물량 폭탄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처음에 정부 제시안이 나왔었죠. 그때 가장 단점으로 부각됐던 사실이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매각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이 가장 거세게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완화가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안심하시고 장기 보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당의 계절이 바야흐로 왔군요. 그럼 기존의 배당주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에 일반적인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력주들은 연초 기준으로 100% 이상 수익률이 났었죠. 근데 제가 가져온 고배당 포트폴리오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이런 종목들은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타이밍은 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께서 지금 준비하실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좀 늘리셔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혹시라도 2천만 원 넘어가면 생각치 하지 못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뭐 우려하셔서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늘리실 수 있는 준비하실 수 있는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제가 그 고배당 분리과세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입니다. 이미 많은 손님들이 알고 계신 상품이고요. 네. 그리고 자산의 크기도 시가총액도 가장 큰 종목이죠. 네, 포트폴리오 보시면 일단 다른 고배당주랑 좀 다르게 현대기아차가 좀 상위로 랭크가 돼 있고 금융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고배당 분리과세 추진 이후에 그 최고율 완화 추진 이후에 금융주나 증권주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성차 위주로도 배당주로 많이 권해드리는 상황이고요. 30개 종목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비중이 높다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로 종목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그다음에 가격 상승을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명을 쭉 보니까 네. 거의 운송 장비랑 금융이네요. 네,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네. 근데 이 YTD 수익률 보면 40%가 넘어요. 네, 네. 지금도 매력적인가요? 지금 저는 시점에서도? 40% 저도 사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쇼핑 얘기 앞전에 드렸지만 좀 비싼 물건 보고 저렴한 거 하려면 좀 눈에 성에 차지 않죠? 네. 근데 저도 뭐 조선이나 방산 전력주 매매를 많이 하고 추천을 드리고 수익 실현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YTD 40%가 높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코덱스로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상품은 고배당주도 좋고 금융주도 좋고 하지만 그 배당이라는 거는 사실 기업에서 확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과거에 배당 데이터를 보고 고배당주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좀 일정하게 배당이 좀 수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커버드콜 전략을 같이 쓰는 ETF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탑 10, 10개로 집중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포트폴리오 보시면 금융주 위주로 많이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추진 이후에 수혜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되는 ETF이고요. 커버드콜 전략을 쓸 때 장점은 아무래도 커버드콜 구조가 상승분은 일부 포기하더라도 매월 꾸준하게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주가 앞으로 올라갈 룸은 많지만 꾸준하게 상승보다는 꾸준한 배당금 수치가 목적이시라면 커버드콜 전략을 같이 쓰는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수익률 보면 네. 1개월, 3개월은 마이너스인데 네. 6개월에 갑자기 플러스예요. 네.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플러스 고배당주와 차트 모양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연초부터 이제 빠르게 좀 상승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고배당과 다르게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 조금 더 수익률이 부진했던 사유를 제가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통된 사유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주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나 고배당주 아무래도 좀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보다 그 커버드콜 배당주가 조금 더 부진했던 것은 이 종목은 말씀드린 상승분 약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아마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9월부터인가요? 반도체를 위시한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실 이렇게 상단이 제한돼 있지만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는 것보다는 네. 윗단에 열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상대 강도가 네. 상당히 좀 떨어졌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배당주를 좀 권장하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환율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환율이 먼저 조정을 받을지 국내 증시가 먼저 약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더 올라갈 모멘텀이 작용하려면 환율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을 좀 하셔서 배당을 좀 40% 정도 가져간다라든지 증시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좀 다시 크게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조금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종목도 코덱스네요. 네. 이건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준비한 ETF 다음 거는 10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ETF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하지만 네. 종목을 보고 좀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코리아 소버린 AI ETF입니다. 소버린 AI가 뭔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 네이버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네이버를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이버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자주적인 인공지능을 요즘에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에이펙 그 정상회담 때 젠슨 왕이 이제 방한하면서 자주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그 수요가 국가에서도 많이 증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 AI 프로젝트 그 100조 규모로 지금 투자가 예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해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중에서 5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이버, 말씀하신 네이버, 그리고 LG CNS, NC소프트, SK텔레콤, 그리고 비상장 종목인 업스테이지까지 5개 종목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 자주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 인프라 체계에 원스톱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스테이지 제가 글쎄 약간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번들한 상품군에 비상장이 들어가 있는 게 흔한가요? 아, 사실은 이 ETF에 비상장 종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프로젝트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ETF에는 상장 주식 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게 기존의 AI 반도체 ETF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준비한 장표를 같이 보시면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일단 기존의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이런 ETF들은 아무래도 그 네이버나 아니면 NC소프트, LG CNS 종목보다는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종목이 비중이 좀 높았고요. 제가 그 코리아 소버린 AI를 추천해드린 이유도 최근에 이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내 계좌에서 이렇게 뭐 줄여보자, 빼보자라는 것보다는 좀 다른 맥락으로 AI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새롭게 한번 편입을 해서 담아보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이 좀 보장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AI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종목과 추가로 코리아 소버린 AI 종목을 추가하신다면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더 맞춰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거 역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부족은 하지만 솔 미국 넥스트 테크 탑10 액티브입니다. 네. 예,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과거에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은 테크 탑10이죠. 근데 이거는 넥스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목할 종목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들 수에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관심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대형주만 계속 들고 있다가 혹시 좀 판도가 바뀌거나 조정받으면 좀 불안감이 많이 또 있으신 상황이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빅테크 종목 말고 조금 미리 좀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댓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 한번 매매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 ETF에서 추구하는 10개의 포트폴리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세대 성장 산업이죠. AI 양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인프라 등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 오픈형이네요. 아, 네, 환해지형입니다. 네. 아, 해지형이에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환 노출형입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고배당 ETF랑 성장형 ETF의 적정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는 이제 4,000포인트 넘기 전에는 성장주 비중을 70% 가까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환율 문제도 있고 증시가 4천에서 약간 이탈할 양상을 불안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50%로 가져가고
배당주를 50%로 가져가면서 좀 밸런스 있게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스킨이 좀 달라졌죠. 네. 지난주 좀 불안하다. 네. 근데 이번 주 시작하면서 아니 괜찮다. 음. 그런데 환율이 크게 뜨다 보니까 네. 다시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각종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손님들은 어떠세요? 손님들이 피부적으로 우리 장 너무 올랐으니까 잠시 쉬자라는 건지 아니면 째려봤던 종목도 좀 조정받네?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나? 어느 쪽의 비율이 좀 더 많으세요? 네. 지금 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스마트 하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코로나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사태, 청산 사태라든지 증시의 큰 폭의 낙폭을 경험을 모두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지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시장이 단순히 높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로 계속 질주하는 시장인가라고 해서 자금을 풀베팅한다라든지 이렇게 전략을 짜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거는 적극적으로 좀 수익 실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금도 최근에 많이 매매하셨지만 금도 수익 실현 하시는 시장이에요. 현재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익절했던 네네. 코스피 지수가 YTD 기준으로 거의 17%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많은 손님들이 익절했다라고 하면 대기 자금입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기사도 봤는데 삼성전자 팔아서 부동산 사겠다. 네.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자금이 환유하는 것인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손님들이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금투자로 수익 실현을 크게 하신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ETF의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ETF 중에서 머니마켓 ETF라는 또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용 ETF라고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제가 그 ETF 체크 앱이나 펀 ETF 앱을 보면 그쪽으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가보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다시 사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파킹형 상품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머니마켓 ETF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가 현재 지금 2% 초반대인데 네. 3.5에서 3% 초반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돈이 머물고 있으면서 네. 여차하면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네,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MMF, 네, ETF, MMF 네, 그렇게 자금이 이해하시면 될 것 들어간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능 날이라서 전반적으로 글쎄 우리 장도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니까 네. 연금 박사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주니어, 연금, 저축 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연금을 받기도 전에 미리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분당 W센터의 최혜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26년 시장의 중심이 될 핵심 테마와 주도 종목을 점검해보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6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투자 전략의 야전사령관 이선엽과 바이더딥 코스피 4천을 예측한 여주사 빈센트의 2026 매크로 투자 전략, 그리고 하나증권 베스트 PB 3인이 전하는 슈퍼리치들의 투자 키워드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의도 2026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세미나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오늘은 배재원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유의미한 흐름은 보이지 않다 하지만 코스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소외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던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은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이오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10월까지만 해도 이 바이오라고 하면 공포탐욕지수에서도 관망이라는 맞아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뭐 이런 지수들도 봐도 이런 공포라든지 뭐 매우 공포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정도로 코스닥의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저희 코스닥 150 중에서도 비중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라는 이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의 온기가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이오가 움직이네요. 네, 되게 네. 그동안 금리 인하 때도 어떻게 보면 바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시차를 두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코스닥 말고 코스피로만 집중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이런 키 맞추기라고 할 수 있는 한쪽만 좋을 수는 없다. 시장 자체가 강하다면 뭐 양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좀 보여주는 흐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계속 좋았던 반도체는 오늘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삼성전자가 0.4%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65%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에 좀 올랐으니까 쉬어갈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잡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미국의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거 이러다가 캐펙스 지출이 늘어나면 이거 재무 구조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버리의 팔란티어라든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좀 매도 소식이나 뭐 숏 관련된 이런 포지션 관련돼서 좀 문제가 나왔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이제 뭐 매각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노이즈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상향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자료 통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도체가 오를 것 같으면 좀 뭐 매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목표가 하향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에 좀 어려움을 주었던 뭐 이렇게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두 번째 기사를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한다. 여기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 리포트를 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승장의 시나리오를 댔을 때는 17만 원 이상까지도 좀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디램 가격의 이런 상승세가 굉장히 뭐 사상 최고를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세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AI 이런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으로 메모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2025년 전 이제 뭐 거의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관련 용량이 거의 한 8기가와트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5년 한 해에만 이런 데이터 센터 용량 자체가 3기가와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 동안의 규모 8기가와트 중에서 40% 부분을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증가를 시킨 건데, 그만큼 이런 데이터 센터의 용량의 증가세도 굉장히 가파를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라서 반도체 D램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런 소재 업종 등에서 이런 상승세가 보인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점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수급별 주체 한번 볼까요? 최근에 환율이 널뛰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또 개인들만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장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방금 말씀 주셨던 환율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거래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를 보였을 때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었는데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매수세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흐름이 한번 올라왔다가 조금 꺾이는 세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가파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율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1,500원을 넘냐 아니면 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대두가 됐었죠. 그런데 환율 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외국인들의 이탈이 과거에는 굉장히 가팔랐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주도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를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환율의 문제가 정말 1,500원을 돌파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환율의 하락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인 수급 주체로 봐서 수급이 밀려 들어올 때 다시 한 번의 주도주들이 점프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외환시장이지만 사실 어저께 우리 채권시장에서 이창용 총재가 깜짝 발언을 해서 국채도 그렇고 모든 금리가 우상향한다. 자,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한테는 부담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권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참 컸거든요.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기업은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수급이 좀 몰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잊혀졌었던 엔터는 어때요? 네,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제 호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호재가 있었는데 지금 하이브라는 이런 업체에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P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뉴진스라는 IP는 사실 단연코 하이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IP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다시금 뉴진스의 어도의 복귀에 따라서 하이브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그동안에 뉴진스 관련된 밸류에이션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는데 어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금일 4.6%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이브의 주가 상승이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주도주의 관점에서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의 집중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엔터 업종이 과연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는 물음에 정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까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포탐욕 지수에서 관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매우 탐욕으로 바뀔 정도로 수급이 집중이 됐는데 엔터 역시도 이렇게 뉴진스의 복귀와 더불어서 엔터 4사의 이런 MD 매출의 상승이라던가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뿐만이 아니라 남미, 유럽까지도 성공적으로 IP들을 대비시키고 비용이 처음에는 들고 있지만 앞으로의 수익성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관망 속에서도 앞으로 탐욕이 될 시간이 그렇게 머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공포탐욕 지수 봐볼까요? 숫자가 좀 변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탐욕이 80인데요. 제가 한창 공포탐욕 지수 이런 수치 말씀드렸을 때 거의 90을 상회하는 맞아요. 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게 지금 이익의 추정치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보여진다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왔어도 이런 수치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그와 유사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탐욕의 80이지만 주가 수준은 사실 그때 90일 때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러한 수치가 조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오른쪽에 좀 표를 보시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매우 탐욕 90이 넘었을 시기도 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모두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수치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러한 수치가 줄어든 게 이 기업단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를 좀 판단해 봤을 때 이런 투자 포인트의 변화가 없다라면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장은 참 밋밋한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남아져 있는 스케줄링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업종별로는 이번 달 참 학회가 많다. 네. 이런 것은 저희가 쭉 다뤘었고 뭐 좀 더 굵직굵직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할 텐데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주의 흐름이 뭔가 멈칫한다라는 흐름 자체가 나왔던 배경은 마이클 버리의 이런 뭐 AI 거품론이라던가 올 초부터 있었지만 다시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엔비디아가 이런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보다 폭발적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정말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한 번에 꺼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통해 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과연 이 거품론인가 아니면 이 투자 지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2026년, 2027년 과연 계속 상승세를 유의미하게 보일 것인가인데 마침 첫 번째 내용에서 JP모건이 아시아테크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간단한 내용을 좀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2026년에 아시아 테크 시장이 AI 사이클 정점에 대한 반복적인 우려와 이제 강력한 AI 인프라 구축 및 가격 인상에 따른 EPS 상향 조정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거품론이냐 아니면 거품이 아니다. 투자 지속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투자 자체가 커 보일 수 있지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 대립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생성형 AI가 사실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챗GPT도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률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2026년 기준으로도 50%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의 투자는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 좀 더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조금씩 힌트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주의 장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10일치 잠정치죠. 우리 수출 여전히 좀 좋다. 그리고 연말이 될수록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 신장세가 확대된다. 그러면 지금 조정받는 우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어떠세요? 한 6개월 동안 우리 지수 빠르게 달려왔는데 한 번쯤 쉬고 갈까요? 아니면 글쎄 지난주가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런 조정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줄 것이다.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그 둘 중에서는 조정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뭐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도 어떤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의 ADR 상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진 않지만 지금 밸류로 봤을 때도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는 SK하이닉스다라는 것을 모두 아는 자명한 사실인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 이걸 어떻게 사나 사실 이런 개인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SK하이닉스가 2026년, 2027년 벌어들일 예상 이익 추정치라던가 이제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과 이런 기업 가치를 비교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갈 룸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키워드는 AI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AI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조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 장이 오히려 저는 기회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 뭐 내년 한 70조 원 얘기 있던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죠.
네, 실적 발표가 됨에 따라서 상향 조정도 되고 있고 이익 추정치도 최근에 저희 HBM 가격 관련해서도 협상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그런데 시장 예상보다 거의 10% 이상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이런 점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목표가의 상향 기대도 더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AI에 이런 관련된 공급에서는 딱 두 가지 업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TSMC,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 이 두 업체인데 이들이 과연 이러한 수요가 많아 보이는데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공급 증가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가격 더 뛰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뛸수록 오히려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병목 형상까지도 시장에 좀 전해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목표가 상향은 오히려 시간 문제다. 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 그래도 겨울이니까 화장품 한번 볼까요? 네. APR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주에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매도 의견도 상당 부분 나오고 네. 뭔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사실 반등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자료의 차트 통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12%의 하락을 보였던 것이 실적이 정말 나빴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많아요. 되게 IR에 대응이 조금은 좀 미숙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네. 뭐 어떻게 미숙했대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적의 어떤 가이던스라던가 아니면 매출 성장이라던가 내수나 해외 부분에서 좀 더 미스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빠르게 소통을 했는데 이러한 그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들리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APR이라는 화장품의 대장주격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흐름이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전해진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이런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 엔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국 시장 진입도 초입이라 했고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잘 진출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좀 이치인 것 같아요. 시장에 과연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뭘지 그리고 이 파마 리서치를 매수함에 따라서 얻는 앞으로의 이익 대비해서 더 좋은 건 없을지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파마 리서치가 나빠서가 아닌 이거보다 더 기대되고 앞으로가 더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이 쏠리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중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후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도주들 그리고 증시에 급등락이 많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오후장 역시도 이러한 흐름이 그렇게 크게 반전될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럴수록 좀 더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뜬금없이 좀 흐름을 보였던 이런 업종들에서 과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반갑게 수급을 보였던 화장품이나 엔터 그리고 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러한 새 업종단에서 과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오후장으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오늘의 한마디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인가요? 네, 대신 해주셔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로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쎄요. 주도주는 역시 주도주인데 조정을 좀 보이다 보니까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될까? 환율만 보면 여전히 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지원 PB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엔터주도 주의 깊게 꺼진 불도 다시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인천에서 오셨죠?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카톡이 오는데요. SK하이닉스가 잠잠하니까 송디가 잠잠한데 말이면서. 아직 안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다. 아직 안 샀습니까? 네, 네, 여러분. 언제 들어가야 네. 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멘트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사긴 사야 되는데 조정받았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만 더 버틸까? 이렇게 관망 심리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바로미터 송디라는 거. 자, 우리 이벤트 하고 있죠?
네, 저희 치킨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 영상 보시고 이 부분 정말 좋았다 하는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고 신청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또 12월 11일 이제 한 달 또 안 남았어요.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 같은 성원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날은 저희 편다성 아나운서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편다성 아나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입 시기를. 네.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